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보통 제 나이면 남편, 자식들과 함께 북적북적 살아가는 게 평범한 삶이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런 평범한 삶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얘기지만 제 얘기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 둘이서 살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겠구나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경제적으로는 힘든 것 없이 오히려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부터 땅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땅이 개발되면서 크게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단칸방에서 어렵게 산다는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부족했던 건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엄마가 워낙 무뚝뚝한 분이셔서 애정 표현 같은 걸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가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유학을 가면서 엄마와 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겠다고 떠난 유학길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거든요. 굳이 제 결혼을 폭탄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편이 저보다 18살이나 많은 애딸린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남편의 나이를 듣고 기겁했고 애딸린 유부남이라는 소리에 헤어지지 않으면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기에 엄마에게 제 입장을 설득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엄마, 지금 법적으로 부인이 있는 건 맞지만 이혼 준비 중이야. 내가 그 사람 부인도 만나봤어.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기에 한국식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의 전 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둘은 서로의 애인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둘 사이에 딸이 있다 보니 상대방의 애인을 만나보고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였죠. 처음엔 전 부인과 함께 밥을 먹자는 남편의 말에 기겁하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전 부인이 전혀 서로에게 미련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저도 친구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의 어른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 엄마도 무뚝뚝하다 보니 연장자에게 예쁨을 받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군요. 사실 제가 제 또래의 남자들과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래에게선 제가 기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상에게 끌리게 되었고 외로운 유학 생활이 저를 결혼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런 마음을 엄마에게 최대한 전달하려 애썼지만 결국 엄마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23살의 나이에 타국에서 홀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엄마가 당장은 반대를 하시더라도 곧 저와 남편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남편과 1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전화통화를 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엄마는 절대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엄마의 가슴을 찢고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관계는 시작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뒤따랐거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남편의 직장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였는데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며 그게 남편의 발목을 잡게 되었어요. 제가 엄연히 성인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라든지 학칙의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꽤나 보수적인 교수들과 이사진이 많았습니다. 또 인정하긴 싫지만 약간의 인종차별도 있었고요. 애초에 동양인 교수라는 것도 남편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학생과 결혼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되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던 해결책은 아니었다 해도 더는 트집거리가 없어진 셈이었죠. 그렇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결국 그 일은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제가 된 거죠. 핑계를 대자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부터가 저에겐 큰 일이었어요. 거기다 심지어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일한 피부치인 엄마와의 절연, 또 원래 목적이었던 공부를 그만두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이 폭풍처럼 몰아치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는 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고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죠.
이런 이유로 남편과 저의 신혼생활은 꿈꾸던 결혼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의 그런 모습에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6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술주정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뜻밖의 임신은 제가 평생 원하던 것을 이룬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남편 또한 저 못지않게 기뻐해 주었어요. 결국 임신을 계기로 저의 음주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울 일이 없어지더군요. 저희 부부는 짧은 별거를 끝내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마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을 알고 난 후 2달이 채 안 되어 저를 떠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제 몸이 아이를 키워내기엔 좀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 저였다면 모든 것에 또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란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지만 더는 좌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잠시나마 엄마가 되어 느꼈던 모성 본능 같은 걸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짧은 시간 함께하면서 주고 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네요. 그 일로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처음 제가 그곳에 간 이유를 곱씹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당연히 의욕도 생겼죠. 남편도 제가 안정이 되니 옆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 분야에 꽤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 저에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제 감정이 처음처럼 설레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이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처음과 같은 설레임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맞는 톱니바퀴 같은 관계였어요. 그때 무슨 이유에선지 항상 지금만 같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이 얄미웠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앞서 얘기했듯 남편에겐 전초아이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9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1,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아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곤 했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숙제를 가지고 남편과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숙제에 대해 좀 헤매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네요. 아이는 그럼 그 점수는 아줌마 점수지 내 점수가 아니잖아요.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부끄럽게 했다기보다는 아이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성인이고 딸아이가 꼬마라고 해도 오히려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보다 아이와 저의 나이 차이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꼬마와 저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배려심이라든지 현명한 말 같은 걸 들을 때면 존경심이 생길 때도 종종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아이와도 그만큼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아이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갈 곳 없는 아이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초반에 많은 변화들로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방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함께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고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밝게 지내려 노력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저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관계가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엄마가 되고 나니 저와 인연을 끊은 한국에 있는 제 엄마가 너무 그리워지더군요. 저는 다시 엄마와 연락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방학이 되었을 때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가 엄마를 만나려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저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제 마음의 상처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결혼하고 거의 15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편과의 이혼이 다가오고 있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 애를 썼는데 엄마와의 문제가 불거지자 저는 다시 한번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처럼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술에 빠져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의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되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였거든요.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각자 다시 시작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딸아이를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수십 번을 더 빌었습니다. 다시 한번 술에 손을 댄다면 그땐 어떻게 해도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아이도 저의 그런 모습에 함께 울면서 제 아빠에게 저를 받아달라고 했었네요.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장은 이혼한다는 게 당신에게 힘든 일일지 몰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 삶을 되찾게 되면 그땐 내 선택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이대로 한국에 가면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도 이미 오래전에 나랑 인연 끊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울어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어떤 말로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며 우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꼭 연락해. 알았지? 이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든 거였죠. 결국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쫓기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남편의 말처럼 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다 보니 활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남편과 딸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이야 그대로였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조금씩 묻어져 갔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싶을 때에도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자랄 때 엄마와 추억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기억이나 친구 가족들과 보낸 기억이 더 많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있던 이유는 본능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선뜻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엄마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2년 정도는 가족 누구와도 연락 한 번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은 딸아이였어요. 딸이 먼저 연락해 주었죠. 딸아이는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학에 한 달 동안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이랑 다른 도시 몇 군데 도는 거야? 일단 서울에 단기 임대로 집을 구해두고 하루 이틀씩 다른 지역에 다녀오려고요. 그럼 서울에서 나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어차피 나 혼자 살고 있어서 마침 남는 방도 있고 또 여기서 지내면 숙소비가 절약되니까 그 돈으로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지 않겠어? 딸아이는 저의 제안에 고마워하면서도 그래도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너희 아빠랑 내가 헤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이도 끝난 건 아니잖아. 또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산 세월이 있다 보니 같이 지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가끔 맥주도 한잔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딸도 흔쾌히 제 집에서 방학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다시 볼 생각으로 제 생활은 또다시 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랄까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비로소 엄마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번호를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몇 년 만에 듣게 된 엄마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엄마는 처음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 예전처럼 저를 안 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마지못해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더군요.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보지 못했던 엄마를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훌쩍 늙은 엄마를 만난다는 것이 겁도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엄마와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살던 고급 주택가가 아니라 원룸이 즐비한 원룸촌이었어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상상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동산 규모가 워낙 컸기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이런 예상을 뒤엎고 엄마는 상당히 낡은 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지 집엔 이렇다 할 살림살이도 없었어요. 엄마는 힘들게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못마땅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꼴을 안 보여주려고 그동안 네가 연락해도 안 보겠다고 했던 거였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집은 망했단다. 너 유학 가고 금방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또 집이 힘들어졌다고 하면 공고고 뭐고 다 접고 들어온다고 할까봐 비밀로 했던 거야. 거기다 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살겠다니 내가 무슨 낙이 있었겠니. 어쨌든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니 더는 될 핑계도 없고 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엄마가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이렇게 2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엄마의 얘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가 사는 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말에 당황하시면서 머뭇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시길, 여기가 곧 재개발이 들어갈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으면 꽤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각자 지내도록 하자꾸나. 또 나도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한동안은 바로 합치는 것보다 조금씩 왕래해가며 천천히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더는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년의 세월이 엄마를 비껴간 듯 거의 늙지 않은 겉모습 때문에 엄마를 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고생 한 번 안 한 것 같은 엄마의 겉모습이 제 죄책감을 덜어주는 기분이었죠. 그 후 엄마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긴 세월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못 보고 살았음에도 무뚝뚝한 성격은 그대로셨어요. 처음에 저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옛날과는 다르게 애교도 부리며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느새 무뚝뚝하고 서로에게 별 관심 없던 그런 모녀 사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첫날 집으로 부르신 후에는 절대 집으로 못 오게 하셨어요. 물론 사는 형편이 그렇다 보니 못 오게 하신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엄마에게 엄마가 해준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이나 했는데도 매번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섭섭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에 대한 제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미국에서 딸아이가 오게 되면서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엄마와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게 되었네요. 2년 만에 만난 딸아이는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더욱 성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말하길 얼마 뒤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참 사람 마음이란 게 딸아이의 말을 들으니 혹시나 남편이 나를 보러 오는 건 아닌지 설레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는 남편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엄마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시간을 내서 만나주던 엄마였기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말하길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니?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그저 얼마가 필요한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한 금액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었죠.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딸이 이유라도 알고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하였고 저 또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지라 엄마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돈이 뭐라고.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라. 이래서 내가 돈 잃고 너한테도 연락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 전 그냥 혹시 제가 도와줄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없다.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쓰고 다시 돌려줄 거야. 그러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라. 저는 엄마에게 돈은 드릴 수 있다고,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상의해도 된다고만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마련해둔 돈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 후로 엄마는 2번 다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혹시나 돈 때문에 제가 연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전화도 못했네요. 그 일이 딸이 오고 한 2주 사이에 전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던 날 남편이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딸아이에게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보았으면 한다고 딸에게 얘기했다더군요. 물론 저 또한 엄청 기다린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과 다시 만난 걸 엄마가 아시게 된다면 2번 다시 저를 안 본다고 하실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오랜만에 재회를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저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죠. 이유를 물어봐도 경영난이라고만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은 남편뿐이었어요. 이미 얘기했듯 남편과 저는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 사이로 그 분야에서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니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에 억하심정으로 직장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를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만나서 터놓고 묻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얼굴을 본다는 게 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는 대신 전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남편이 만든 상황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전화를 해서 묻는 제 말투나 목소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기억하던 그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한 게 맞다며 이를 되찾고 싶으면 하룻밤만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에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엄마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집마저도 일을 처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밀려드는 혐오감을 부여잡고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딸아이는 전주로 여행을 떠났기에 비밀로 하였어요. 왜냐하면 딸아이가 평생을 믿어왔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에 대한 실망은 저 혼자로도 충분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호텔은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데려간 곳이 그 호텔의 스위트 룸이었기 때문이었죠. 원래 남편은 구두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절대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그 호텔방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침착한 모습과 달리 안절부절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남편은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그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당신이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두서 없더라도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 부탁이야.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엄마와의 불화로 제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장모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냉담한 태도에 제가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엄마와 제 사이가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와의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한국에서 제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대요. 또 사실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업 파트너 제안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며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남편이 사업자 만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제 엄마와 남편 또래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통해
엄마의 사진을 보았기에 한눈에 알아봤지만 엄마는 남편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남편은 천천히 일이 진행되고 나서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첫날이고 해서 사업 얘기만 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매사에 꼼꼼한 부분이 있어서 평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녹음을 하였대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숙소에서 녹음한 것을 듣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먼저 남자가 말하더군요. 당신 전 남편 재산은 언제 정리할 거야? 그 딸은 당신이 엄마인 줄 알고 있다며? 그럼 도대체 어려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걔가 이혼하고 들어왔다는 말에 당신이 뭐라고 했어?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냐고 땡전 한 푼 없는 척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앞으로 네 아버지가 몇백억 재산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해? 아무리 나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당신도 생각을 좀 해. 일단은 걔 재산도 다 묶었고 직장에도 입김 좀 넣어서 잘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완전히 끝낼게.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끄고 이번 사업이나 제대로 진행시켜. 저 교수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괜히 멍청한 거 티내지 말고 좀 우아하게 해. 알았어? 여기까지 들은 저는 경악하여 울고 말았습니다. 여태 친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울고 있는 제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당신 엄마, 아니 그 여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인가를 하려고 한 날이야. 경찰엔 이미 신고했지만 혹시나 당신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이쪽으로 부른 거였어. 남편은 말 그대로 저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가장 보안이 확실한 호텔로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채 안 되어 경찰이 제 집에서 괴한을 붙잡았다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듣고 저희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몰래 숨어드는 남자를 붙잡은 것이었죠. 그 괴한은 엄마의 사주로 저희 집에 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엄마라고 믿고 살았던 그 여자는 남편이 녹음해둔 파일과 그 여자의 집에서 나온 몇 가지 증거들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한 상태예요. 아마 저를 만나면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더는 그렇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며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하던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어서 홀가분한 면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아이의 권유로 한국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다시 읽어낸 남편과 딸아이가 있는 제 가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천명을 지나 이순입니다. 이순, 60세를 뜻하는 말인데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글쎄요, 귀가 순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랑귀는 아닌데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으니까요. 제가 나이값을 못하는 건가 싶어 부끄럽기도 하네요. 전 일찍이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그 당시 사별하고 1년 정도 꽤 힘든 기간을 겪었지만 천천히 회복했죠. 너무 힘든 시기에는 사별 가족들끼리 모이는 집단 상담을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그쯤 태어난 손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딸이 손녀를 낳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다는 게 새삼스러웠죠. 동시에 아내가 살아있어 이 모습을 함께 봤으면 참 좋아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찍이 아내를 사별하고 저는 제 삶에 익숙했습니다. 퇴근 후 설렁한 집도 딱히 할 것 없는 주말도 익숙한 삶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편했네요. 제가 뭐 늦은 나이에 사별한 것은 아니었으니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접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10년 가까이를 혼자 살아왔죠. 무엇보다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였고 이래저래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재혼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이다 싶어 마음을 접었죠. 1년, 2년, 그러다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집안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서 요리만 좀 서투르지 청소는 잘해요. 한 번은 딸이 사이랑 같이 집에 왔었는데 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보다 깔끔하다고 그러면서요. 마음이야 왜 적적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대로 또 사라지니 사라졌습니다.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저희 사이는 음악을 만듭니다. 강남에 스튜디오도 있고 유명한 가수들 음악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몇 번 히든싱어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전 그런 사이가 무척 자랑스러웠죠. 처음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저나 먼저 간 아내나 다 반대했거든요. 음악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겠나, 괜히 한량 논팽이 같은 남자 만나 마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음악하는 사람답지 않게 건실했어요. CCM 같은 찬양 쪽 음악도 하고 무튼 세월이 갈수록 사위 참 잘 얻었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준 음악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구경을 가자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엑스트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에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서 거절했죠. 그런 거 하려면 잘생기고 화장도 해야 하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사위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엑스트라라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경도 하시고 분위기 전환도 하실 겸 꼭 오래요. 자기도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면 나중에 추억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겁이야 났지만 궁금은 또 했거든요. 맨날 TV로 보다가 직접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았죠. 결국 호기심의 사위와 함께 촬영장을 다녀왔어요. 그 가수는 트로트 가수였는데 사위랑 같이 가자마자 사위한테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번 곡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사위가 참 대단해 보였죠. 제가 맡은 역할은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같은 역할이었는데 앉아만 있는 거라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전 처음 간 세트장은 신기한 별천지였습니다. 카메라도 많고 화려한 연예인도 보고 신기했죠. 뭐랄까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카메라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저는 마치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조명이며 카메라며 전부 생전 처음 보는 장비들이더라고요. 참, 이 나이 먹고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깐 제가 나올 부분만 찍어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위랑 같이 나가려는데 거기 있던 뮤직비디오 감독이며 가수며 다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사위 덕분에 콧대 좀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죠. 저희가 먼저 나가니까 그 가수가 인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옷에 테를 잡고 있었거든요. 뒤에 옷핀 꽂아서 딱 맞게 옷을 짚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며 뒤에 보조원들이며 다 같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옷을 매만지는 여자분이 참 매력적인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던데 그분 말고도 스타일리스트는 몇 분 더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팀장이고 어린 친구들이 팀원이더라고요. 그 팀장 스타일리스트는 저와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아 보였는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었죠. 튀는 옷은 아닌데 시선을 사로잡는 느낌이 뭐랄까 흔치 않은 느낌? 자꾸 눈에 밟혀 생각을 하는데 마침 사위가 말을 꺼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사위는 눈치를 챘는지 운전을 하면서 제게 슬쩍 물었죠. 그 선생님 이쁘죠? 저는 민망해서 뭐 이쁘시더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위는 말없이 웃더라고요. 그렇게 촬영 현장에 다녀온 지 며칠 지났을까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라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사위는 주말에 시간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아이들이 식사하자는 줄 알고 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둘 테니 한번 만나보시라면서 그때 그 스타일리스트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소개시켜주겠다, 만나봐라 이런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 당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최근에 저희 딸이 제가 외로워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남은 인생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 사위가 그날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제 딸이 한번 주선을 해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속 깊은 생각에 참 감동을 하면서도
선뜻 알겠다고는 못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내 떠나보내고 10년 가까이 혼자 살았는데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죠. 제가 고민하는 걸 눈치챘는지 사위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라며 그분이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친구 만난다 생각하라며 응원을 해줬습니다. 싫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망설였던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사위와의 통화를 마무리했죠. 전화를 끊고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누군가를 만나도 될까?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던데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흠칫했네요. 사위가 그분 연락처를 제게 보냈더라고요. 어쩌나 하다가 일단 제가 남자고 하니 연락을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죠. 저는 간결하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할까 했는데 어린애들도 아니고 좀 그런가 싶어서 문자를 보냈죠. 근데 답장이 금세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문자로 보냈는데 카카오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이게 더 편하다면서요. 뭐랄까 좀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듣던 대로 그녀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자기는 주말에 시간이 된다며 양수리 쪽에서 만나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럼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날 모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너털하게 웃으며 각자 차로 움직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오겠다면서요. 전 전체적으로 솔직하고 또 시원시원하니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먼저 간 아내는 여성스러운 타입이고 뭘 먼저 제안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조금 낯설었지만 그런대로 또 매력있게 느껴진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양수리에서의 첫 데이트가 있었고 그 친구와 저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만남을 결정하기까지 참 시간이 걸렸죠. 5번쯤 만났을 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고 서로의 호감을 확인했습니다. 저야 사별이었지만 이 사람은 결혼한 적이 없었어요. 또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 나 말고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미안함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친구도 저를 많이 믿어줬고 저 역시도 가까워질수록 놓치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독특했어요. 세련된 외모를 젠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털털했죠. 저는 그런 털털함이 낯설지만 참 좋았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딱 내숭 없이 표현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워킹우먼인 것도 그랬죠. 처음 이 친구를 봤던 그 촬영장에서도 연예인이며 다른 스타일리스트며 딱딱 잡으면서 일하는 게 멋졌거든요. 제 인생 또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 연애하고 재혼하면 사기를 당한다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뒤늦게 찾아온 그 설레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람을 만나며 느껴지는 그 활기참이 좋더라고요. 인생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몸도 가까워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저나 그 사람이나 혼자 사니까 집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느긋하게 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을 제 집에서 안 자고 가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도 꼭 가방을 챙겨서 갔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그러나 보다 싶어 재촉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이 열리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또 저와 다르게 결혼 경험도 없으니 서로의 속도가 다르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만난 지 2계절이 흘러도 도통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만남이니 젊을 때와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불타는 마음에 급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관계니 저는 참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알 만큼 아는 나이인데도 순수하구나 생각했죠. 나이는 먹었어도 여전히 저 사람 마음에는 소녀가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이 친구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다 보니까 일하는 게 불규칙적이에요. 새벽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을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사람인데도 집안일 버거워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힘이 붙인다면서 이모님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며 가며 들려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저야 고깃집 오픈할 때만 반짝 일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거의 다 하니까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집 정리 좀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집과 자기 집이 거리가 있어 힘들 거라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자기 집에 제가 드나드는 게 싫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본인 없을 때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저는 살림을 합치자 말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너무 이른가 싶었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그랬던 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에게 들켜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물건들이 자기 집에 있기 때문이었겠죠. 지나고 생각하니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았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은 뒤 그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마타하는 연예인이 워낙 까다롭게 굴어서 스트레스를 받던 때였어요. 이 친구는 스타일팀을 꾸리고 있어서 연예인 몇 명을 함께 관리하는데 그중에 유난스러운 트로트 가수가 있었나 봐요. 듣자 하니 트로트 가수들의 변덕이나 까탈스러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연에서 자기만 돋보여야 하니 반짝이 얼마나 붙였는지 뭐 이런 걸로 난리를 친답니다. 여튼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그날도 그 연예인이 옷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팀원이 SOS를 쳤고 급하게 나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장을 봐서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손뜻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겠다고요. 그 친구는 일단 알겠다며 서둘러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한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며 촬영장으로 갔습니다. 함께 장 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야채들 좀 다듬어두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 친구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뜨니 청소나 해줘야겠다 싶었죠. 빨래는 속옷도 입고 민망할 테니 청소기나 좀 돌려주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지나 침대 방을 열고 청소기를 밀었죠. 거실은 그런대로 깔끔했는데 침실은 옷이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최근 많이 바쁜 것 같더니 힘들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바닥에 쌓인 옷가지를 침대 위로 옮기고 청소기를 계속 밀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옷장 한켠으로 참 낯익은 옷이 보였어요. 글쎄, 군복이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 개구리 군복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개구리 군복이라고 부르던 80년대 그 시대쯤 군복이었죠. 제가 군생활할 때 입었던 군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군복을 보면서 이게 왜 옷장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니까 구해둔 건가 생각을 했고 대충 청소를 마무리했죠. 그걸 왜 옷장에 뒀나 물음표가 뜨긴 했는데 그땐 별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그 친구는 저녁 늦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해주겠다고 장을 본 거였지만 시간이 늦어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면 괜히 미안해할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문자를 남겨놨죠. 그러자 밤 늦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괜찮으니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옷장 속의 군복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그 군복의 정체를 곧 알게 되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만남이 1년쯤 될 무렵 저희는 딸내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나이 들어 주책이냐는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동안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조용히 만났어요. 그런데 딸이 자기한테 한번 보여주지도 않냐면서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밀리듯 자리를 마련했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이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니 그래도 꽤 편하게 보였죠.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미리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툭 재혼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합치면 너희는 어떨 것 같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불편했는지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제 팔을 살짝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 했죠. 당신이 순수하고 또 신중한 거 안다. 그래서 합칠까 생각한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뭐 늘 따로 자고 같이 있다가도 저녁엔 늘 돌아가고 하니 우리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일 뿐인가 머리가 복잡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 살짝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말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는 뭘까 싶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도 마음에 걸렸는지 같이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했죠. 그전에도 함께 드라이브는 많이 갔지만 따로 숙소를 잡고 여행을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뻤고 바로 그 주에 정동진 쪽으로 호텔을 예약했죠. 오랜만에 멀리 나가 대게도 먹고 바다도 보고 하니 참 좋았어요. 여행지가 주는 특유의 느낌에 좀 들떴죠. 그리고 예전에 갔던 맛집에 같이 가서 저녁에 술도 한 잔 걸쳤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같이 보내는 첫날 밤이라고 생각을 하니 설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사실 뭐라든지 새로움이 없어요. 다 가본 곳이고 다 해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온 강원도는 그저 새롭게 다가왔죠. 얼마 만에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그 친구가 먼저 샤워를 하는 동안 TV를 보면서도 뭘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엔 온통 어떻게 해야 더 멋져 보일까 이 고민만 가득 찼죠. 남자로서 내가 죽은 건 아닌가 살짝 테스트도 해봤네요. 워낙 혼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 걱정도 들었죠. 그래도 아직 불끈불끈했습니다. 곧 샤워 소리가 멈추었고 그 친구는 몸에 큰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뽀얀 피부에 수건만 두르고 나온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싶더라고요. 또 우리의 첫날 밤이라는 생각이 드니 오랜만에 흥분감마저 느껴졌죠. 그런데 수건을 두르고 나온 그 친구의 몸이 좀 이상한 겁니다.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수건만 감싼 채 그 친구는 침대에 누워있던 제 옆에 앉았죠. 그런데 앉으면서 수건이 헐렁해져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주책스럽게 저도 모르게 시선이 싹 빠져들었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다 늙어 이제는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황홀감이었고 제 몸속에 젊은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호리호리한 허리에 손을 얹었죠. 그 친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데 움직임에 그만 수건이 스르륵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벌어진 수건 사이로 보이는 그 친구의 몸은 여자의 몸이 아니었죠. 여자라면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그 친구에게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상황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살짝 멍해지는데 그 친구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사랑해요. 그 친구는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퍼뜩 들어 손을 확 내뺐어요. 저는 침대에서 황급히 떨어져 그 친구에게 대체 정체가 뭐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누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 나 만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나 싶어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럼 뭐냐고 남자인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 친구는 체념한 듯이 사실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했어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은 여자로 살았고 다만 거기만 남자일 뿐이지 자기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사이도 아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친구는 동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이는 아마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주마등처럼 이 사람을 만난 1년간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문득 옷장에 걸려있던 개구리 군복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군대도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군대는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옷장 속 개구리 군복의 정체는 그 친구의 군복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저는 실감이 나며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처음 만날 때부터 이런 말은 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난 더 이상 당신 볼 생각 없다. 딱 잘라 말했고 그 숙소에 펼쳐둔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침대에서 달려와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좋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달라며 자기는 여자라고 반복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여성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고 곧바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팔을 떼어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서로 흥분한 상태니
그게 나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저를 붙잡는 겁니다. 한 번만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평소에 화를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체벌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신도 없었고 일단 여기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를 좀 세게 밀어냈죠. 그러자 그 친구는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제 팔을 휙 잡아채는데 소나기 힘이 엄청 나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셌나 싶었죠. 아무래도 사실을 알고 나니 체격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저 천조가리에 가려진 정체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 번만 자신과 밤을 보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도망을 가냐며 이게 우리의 끝이냐고 악을 질러댔죠. 저는 황당했지만 더 흥분하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당신을 참 좋아하지만 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조근조근하게 최대한 달래듯이 말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에 완전 폭발한 거예요. 아이씨, 나 여자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막 치기 시작했죠. 자기는 여자라고 몸만 다를 뿐이지 여잔데 왜 인정을 안 하냐며 180도로 돌변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주먹으로 퍽퍽 밀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같이 합치자고 결혼하자고 하더니 자기 몸이 다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면서 당신 전처가 살아 돌아왔는데 몸뚱이가 바뀌어도 이럴 거냐며 몸이 뭐가 문제냐고 저를 윽박 질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었고 먼저 간 아내를 들먹이는데 진저리가 나며 온갖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나가야겠다 강하게 마음을 먹고 방문 쪽으로 다급히 발길을 옮겼어요. 그러자 이 친구는 방문을 막아서면서 한 번만이라도 노력을 해보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참다 인내심이 폭발해 무슨 노력을 하냐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뭘 하냐며 그 사람을 밀쳐냈죠. 그러자 상황은 무슨 남자들이 주먹 다짐하는 것처럼 변해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꽁트가 따로 없지만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갑자기 이 사람의 힘도 세지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말하는데 저게 목젖인가 싶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비웃는 투로 등 같은 고리타분한 늙은이 라고 말하며 제 멱살을 턱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가지고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멱살을 더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 문을 두드리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외쳤어요. 순간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막 질러댔죠. 그런데 그때 위잉하면서 문이 찰칵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호텔 경호원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죠. 호텔 관리인은 상황을 보곤 바로 그 친구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친구는 그 차림으로 저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창피한 건 둘째치고 너무 아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을 썼고 제 고개를 꽉 쥐고 있는 그 친구의 팔을 쳐냈죠.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그 소동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관리인은 옆방에서 신고해서 올라왔는데 마침 저의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일이 났구나 싶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래저래 더 민망해질 것 같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핸들을 잡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정말 가슴이 떨려 잠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가 제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창문이며 문이며 몇 번이나 잠긴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오히려 사위가 더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전혀 몰랐다네요. 그냥 성격이 좀 털털하다고만 생각했지 트랜스젠더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죠. 하긴 살면서 털털한 사람을 보고 누가 바로 트랜스젠더인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사위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함구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화가 10번 정도는 넘게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를 무시하자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죠. 메시지를 읽어보니 자신이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 마음이 돌아선다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지긋지긋한 여자로서 자기를 봐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구를 만나겠다는 주책맞은 꿈은 져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로맨스를 바라니 하늘이 주책 맞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을 내린 건 아닐까 싶었죠. 잠깐이나마 짜릿했지만 그래서 더 부끄럽네요. 얼마 전 아내 길에 산소를 다녀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간 아내를 잊지 않으며 사는 것이 또 저의 운명이 아닐까 하고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겨울 바람보다 무서운 늦바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 못지않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부모님이 한 동네에서만 10년 넘게 사셨는데 이웃분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는 수녀님인데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해요. 그 수녀님 때문에 세계적인 봉사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천주교인인데 같은 성당에 다니는 앞집 아주머니가 처음 그렇게 불렀어요. 이후부터 이웃분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그리 불렀죠. 마더 테레사라고 칭송받을 만큼 시어머니는 정말 선하고 정숙한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20년 동안 꾸준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셨죠. 게다가 2년 전부터는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도 하셨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를 위한 밥차도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셨죠. 사실 시댁이 잘 사는 편이에요. 시모는 땅 부잣집 외동딸이셨고요. 시아버지가 대학 교수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시댁은 부족함 없이 살았죠. 그에 비해서 저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 바람에 친정엄마가 홀로 저와 오빠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대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외삼촌이 도와주셔서 겨우 입학했어요.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서 졸업했죠.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제가 좀 삐딱했어요. 특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랬죠.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부자들은 다 저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가족이 되면서 제 생각이 어리석고 못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은 시어머니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존경했어요. 저 역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같은 분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던 시어머니에게 대단히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죠.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아버님 생신이어서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잠깐 회사에 가서 급한 일을 처리해야 했죠. 그래서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서 우선 저 먼저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서 생신상을 준비했죠. 그런데 한창 바쁠 때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남아서 음식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서 부엌으로 다시 가려 하는데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화장실이랑 서재가 가깝거든요. 시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밥은 잘 챙겨 드셨냐고 물으면서 이틀 후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전화가 봉사활동이랑 관련된 전화인 줄 알았죠. 시어머니가 독거 노인분들을 자주 찾아뵀거든요. 통화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에 왔을 때 웃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봉사활동 가시는 거예요? 응? 왜? 아니, 아까 통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봉사활동 가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몹시 당황해하면서 다른 내용은 또 들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없다고 했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이야기 주제로 급하게 전환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통화 내용을 엿들어서 그러신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신뢰를 범한 것 같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자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다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깐 외출하시고 시아버님만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가 반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반지를 찾았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있는 바구니 속에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지를 꺼냈는데 그 바구니 안에 각종 지로용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공과금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물론 시부모님 단둘이 사시는 집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적었어요. 당연히 관심이 갔죠. 어떻게 하면 공과금이 적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로용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로용지에 적힌 주소가 시댁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주소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다른 집 지로용지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 지로용지에 버젓이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여보, 혹시 시부모님 최근에 집 구매하셨어? 응?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왜 그러는데? 이것 봐봐. 이 지로용지에 처음 보는 집 주소가 적혀 있어. 제가 남편에게 지로용지를 보여주니까 주소를 확인한 남편도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이상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최근에 집 구매하셨나? 그런가?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네. 시어머니는 1시간 후에 돌아오셨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다면서 금방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죠.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혹시 최근에 집을 구매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럼 저 바구니에 있는 지로용지는 뭐야? 여기 주소가 아니던데? 아, 그거 그러니까 말이지. 사실 얼마 전에 별장을 구매했어. 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는 가끔씩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돈으로 별장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잘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소를 봤을 때 시어머니가 구매한 별장은 서울이었거든요. 대부분 별장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외곽 지역에다 구매하지 않나요? 편하게 쉬고 싶다면 말이에요. 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남편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본인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일을 마치고서 집에 온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 낮에 시아버지랑 통화했다고요. 저는 통화 내용을 자세히 물었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구매한 별장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별장 같은 건 구매한 적 없다고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으세요.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을 만들지 말자고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도 모르는 별장을 구매한 거예요. 시아버지 반응을 본 순간 남편은 수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차마 시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던 남편은 본인이 착각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급히 말을 돌렸대요. 당신 말대로 좀 이상해. 엄마가 왜 아버지 몰래 별장을 구매하신 걸까? 그러니까 말이야. 좀 이상해. 어머니답지 않은 행동이야. 이후로 저희 부부는 정적만 가득한 집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저도 남편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쎄한 느낌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잠깐 일 보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2시간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그 집에 한번 가봤다고요. 그 집이라니? 엄마가 구매한 별장 말이야. 도저히 신경 쓰여서 계속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 사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어땠는데?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 별장이 12층짜리 신축 오피스텔이었대요. 남편이 가자마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로용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수상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았대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현관문 앞에 다 먹고 치운 배달 그릇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했대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남편이 황급하게 비상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몰래 집안에서 누가 나오는지 엿봤답니다. 그런데 글쎄 어느 노인이 그 집에서 나왔대요. 남편은 보자마자 기겁하고 비상 계단으로 내려왔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저희에게는 당황해서 별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요. 남편에게 말도 안 된다고 시어머니 같이 정직한 분이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그럼 내가 본 남자는 뭔데? 두 집 살림 말고 설명되는 게 있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어머님이 그랬을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 자잖아? 우리가 모르는 엄마 모습이 또 있을지도 몰라. 남편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죠. 솔직히 두 집 살림 말고는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님에게 말할 거냐고 물으니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느리인 저도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큰 충격인데 아들인 남편은 어떻겠어요? 항상 입 아프게 시어머니를 칭찬했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라고 말해줬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증거를 잡고 싶다고요. 증거라니? 엄마가 바람났다는 증거 말이야. 그래야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당신 아버님한테 말할 생각이야? 나 말이야. 엄마를 존경했던 만큼 실망도 커. 그래서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잡은 후에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죠.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가지 증거를 잡자고 했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하는 게 더 쉽고 빠를 테니까요. 저희 부부는 분명 시어머니가 평일에 그 집에 갈 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고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저랑 남편 모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실 때까지요. 시어머니가 저희 차를 알아볼까봐 렌트를 했죠. 생각보다 기회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시댁 앞에서 기다린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콜택시를 타고서 어디론가 향했어요. 보나마나 그 별장이었겠죠.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타고 있는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택시는 그 집 앞에 멈췄고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제가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늑숙하게 먼저 우편함을 확인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한 시간 정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때가 됐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움켜쥐고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떨렸어요. 남편도 긴장을 많이 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손을 맞잡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10분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왠지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초인종 눌러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시냐고 묻길래 제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랫집이라고 말했어요. 천장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올라왔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면서 바로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 부부는 단숨에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를 알아본 시어머니는 비명을 내지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죠. 저희 부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증거를 잡으려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저는 솔직히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미행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갈 때까지 저희 부부의 오해였기를 바랬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시어머니의 불륜이 아니기를 기도한 거죠.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실로 들어갔을 때 반바지만 입은 채로 우통을 벗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거든요. 저희 부부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저보다 먼저 그 노인을 봤음에도 남편은 경악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도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계속해서 물으셨죠. 어떻게 알긴 엄마 비행했어. 뭐야?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속이고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두 집 살림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저 남자는 뭔데?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빈집이라며? 시어머니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제 눈치만 보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고 사실을 말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불륜이 맞다면은 이제라도 아버님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희 부부가 오해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럼 이 상황이 대체 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선뜻 말하지 못했고 남편은 당장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혼잣말 하듯이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본인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노인 말을 황급히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설명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죠. 차분하게 진실을 말해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제가 받아들인다고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다. 너에게 진작 사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다음 주에 너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시댁에 가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같이 가자고요. 영문을 몰랐지만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와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 가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셋이 같이 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앉으라고 말했죠. 시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남편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충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에게 다 설명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혹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셨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대답했죠.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딱히 친정엄마에게 아버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친정엄마도 저도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는 듯이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있던 노인이 바로 제 친아버지랍니다.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 노인이 제 아버지냐고 물었죠. 저도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동안 숨겼던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시어머니가 노숙자를 위한 밥차를 하다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냥 어쩐지 더 눈에 띄어서 관심이 갔답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아버지가 밥차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대요. 밥을 얻어먹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먼저 친아버지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배고프시면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직접 자리까지 안내하니까 그제야 앉아서 허겁지겁 줄임배를 채우셨다고 했어요. 그 후부터 밥차를 하면은 어김없이 친아버지가 나타나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면서 꽃 한 송이를 주셨대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에서 얻었다고 했답니다. 그 계기로 친아버지와 친해진 시어머니는 자주 말을 건넸대요.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요.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친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에 집을 나갔다고 했대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노숙자가 됐대요. 친아버지는 힘든 과거를 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 보여줬답니다. 가족들이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친정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친아버지에게 혹시 딸 이름이 김소영이 맞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친아버지가 맞다고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아냐고 되묻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까 처음에 친아버지가 도망가려고 했대요. 사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부끄러워진 거죠. 시어머니가 친아버지를 붙들고 가족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거절했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랑 친정엄마가 친아버지가 노숙자가 된 것을 알면은 가슴이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친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라도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제 친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비셨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을 얻으신 이유도 친아버지가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친아버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일을 구하기 전까지 공과금을 대신 내주고 계셨고요. 저희 부부가 쳐들어갔을 때 친아버지가 우통을 벗고 있었던 이유는 약을 바르기 위해서였대요.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다 보니 피부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필 친아버지가 피부과 약을 바를 때 저희 부부가 들이닥친 거예요. 우통을 벗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자기한테라도 말하지 그랬냐고, 그럼 제 친아버지를 더 잘 도와주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제 친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런 후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친아버지가 저랑 친정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요. 몇 번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줄곧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친정엄마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친아버지를 같이 만나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7살 때 가족을 버린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바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더니 시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고요.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저희 친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남편은 그런저런 꼭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친정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듣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죠. 저도 그런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친정엄마는 친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친정엄마를 대면한 친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가족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지. 지금 이 꼴이 뭐야? 미안해. 어떻게든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었어. 미안하다. 당신한테는 오로지 성공밖에 없었어? 당신 기다리는 가족은 생각 안 나고? 그냥 돌아왔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랑 같이 이겨냈어야지. 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셨어요. 그러면서 힘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는 말을 내뱉고 집을 나가셨어요. 친아버지는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 우셨고요. 저도 친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친아버지는 더는 신세질 수 없다고 살던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친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종족을 감추면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만큼 저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친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고 났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친아버지 집에 가고 있어요. 친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친아버지를 만나면은 별다른 건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TV를 보거나 밥을 먹어요. 그게 전부예요. 가끔 남편이랑 다 같이 식사할 때도 있고요. 아직은 아버지가 어색하기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아버지가 밉지는 않아요. 친정엄마도 저랑 비슷한 느낌인가 봐요. 2달 전부터 아버지 안부를 조금씩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씀하시죠. 그 반찬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제가 챙겨다 드리고 있어요. 친정엄마에게 반찬 가져다 드렸다고 말도 하고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엄마도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언젠가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조만간 엄마랑 같이 식사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 덕분에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부모님에게 더욱 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의 여자입니다. 졸졸 쫓아다니던 남편과 20대 후반쯤에 연애를 시작했고 뜻하지 않게 큰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1년도 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년생으로 낳은 딸과 함께 자식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벌써 결혼 20주년을 앞두고 있네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 해 한 해가 더 쏜살같이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참 애교도 많고 사랑 많은 아이들이지요. 이 녀석들을 보면서 20년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결혼 전에나 저를 졸졸 쫓아다녔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무심한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다들 그런 적 한 번쯤은 있었겠지만 저 역시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애교 피우는 모습 보면서 살아왔네요. 그런 아이들이 벌써 어엿한 성인이 다 되었고 큰아들은 20살, 작은 딸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부모님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축하해주겠다고 밤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회의를 하는데 전 사실 다 들었지 뭐예요. 케이크를 미리 사두자. 오빠는 와인을 사와라. 나는 꽃다발을 사오겠다. 이런 귀여운 작전 회의 소리가 방 밖으로 다 새어 나왔거든요. 저도 내심 저희의 20주년 결혼기념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이니까요.
온 가족이 설레며 준비했던 올해의 결혼기념일. 우습게도 이번에 저와 남편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남남으로요. 이 세상에 바람피는 것들은 모두 벌받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이혼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그냥 일반 여자랑 바람이나 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름 없었죠. 남편은 원래 TV도 잘 안 보던 사람이었어요. 남들 다 아는 연예인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관심도 없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등산 정도였죠. 술을 좋아하지도 담배를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이라 저에게는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저 멀리 있는 이름 있는 산까지 정말 온갖 산을 함께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이도 친밀했으니까요. 평일도 같이 보내는데 주말도 늘 같이 보내는 부부가 흔하진 않잖아요. 취미 활동이 같다 보니 아이들도 저희를 보기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참 보기 드문 인고 부부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요. 그와 동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경기장이 하나 생겼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야구 시즌이 돌아오면서 저희 온 가족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죠. 경기 내용이나 룰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야구장 특유의 그 흥나는 분위기 때문에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고 경기장에서 파는 맥주도 마시면서 신나게 고함치며 응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웠는데 그 뒤로 남편이 틈만 나면 야구장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의외의 취미를 만난 것 같았죠. 남편은 맨날 조용하고 잔잔한 산길만 오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 마음껏 지르고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즐기니 너무 신선하고 새로웠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구 시즌이나 비시즌을 떠나서 야구 자체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의 말에 동의하기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들썩들썩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정말 신나했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등산도 등산이지만 가족끼리 야구장도 자주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정말 깊게 야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던 TV도 매일같이 보고 틀었다 하면 스포츠 채널, 저녁을 먹을 때도 저 선수는 누구고 저 선수는 이적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걸 보니 정말 제대로 빠졌다 싶었죠. 그런데 선수 이야기만 하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가끔씩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진들은 슬쩍슬쩍 뒤에서 보면 전부 치어리더 사진인 겁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 치어리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팀의 여자들을 보고 있었죠. 물론 야구 좋아하다 보면 치어리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예인 이름 한 명 모르던 그이가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 챙겨보듯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챙겨보는 게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았죠. 저도 여자고 남편의 부인으로서 솔직히 질투도 나고요. 나중에는 아이들도 아빠의 관심사를 눈치챌 만큼 대놓고 치어리더 사진들을 감상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요즘 야구가 아니라 치어리더에 어째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씩 웃으며 대답했죠. 야구 좋아하다 보면 당연히 치어리더 이름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지 뭐. 나만 그런 줄 알아? 야구 팬들 다 이런데 뭘. 민망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좀 갸우뚱했었어요. 팬들이라면 다 치어리더들한테도 관심이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아니라 분명히 남편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이쪽 세계에 관심을 둔 지 한두 달쯤 지났을 때일까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야구장뿐만 아니라 거의 원정을 돌듯 전국의 방방곳곳을 쏘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말은 더 이상 저와 남편의 시간이 아니었죠.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매주 금요일 밤쯤 되면 저녁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내었죠. 나 내일 부산 가려고. 그래서 갑자기 부산은 왜 가냐고 화들짝 놀라 물으면 거기 사직구장에서 경기가 있다면서 그걸 보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나랑 애들도 주말에 별 일정 없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물으면 남편은 자기 자리표도 정말 어렵게 구했다며 자기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두 번이죠. 매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빼놓고 자기 혼자서만 다녀오는 게 진짜로 미안하긴 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점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누군가 연락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졌어요. 남편은 원래 집에 오자마자 식탁에 휴대폰부터 바로 올려둬요. 그러고는 잠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면 하루 왼종일 휴대폰만 잡고 있어요. 치어리더들 사진,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나 누군가 계속 문자를 주고 받더라고요. 그러다 전화라도 오면 베란다에 나가서 문 꼭 닫고 받고요. 전화 내용은 들리지도 않지만 통화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 아주 싱글벙글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들어오면 누구냐고 물어봐도 그냥 회사 사람이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말았죠. 그렇게 전에 본 적 없던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어느 누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저도 모르는 새 남편은 정말 집에 잠만 자러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집에서 같이 수다 떨고 주말엔 같이 드라이브 가고 여기저기 등산 다니고 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 남편이 진짜 주말마다 야구장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거의 20년을 잘 맞대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끝도 없더라고요. 이 기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의심하는 본인조차 너무 괴로운 그 기분. 제가 그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위나 이런 저희 부부의 상황을 눈치라도 챌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근처로 출장을 왔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휴대폰만 빤히 쳐다보며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뒤늦게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던 제 동생을 보고 어이쿠 처남 오늘 평일인데 무슨 일이야? 하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근황 이야기를 나누고 물 흐르듯이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동생 역시 정말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떠들던 그들의 모습에 저는 야구 이야기에 큰 감흥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동생의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이, 매형은 말하는 거 보니 야구 팬이 아니라 완전 치어리더 팬클럽이구만. 야구 팬들은 다 자기 같을 거라더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뒤돌아 남편 쪽을 쓱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 역시 곁눈질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곧이어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에이 저남 무슨 소리야? 저남이 이상한 거지. 하고 넘겨버렸죠. 그렇게 저녁 자리는 얼추 정리가 되었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차장까지 배웅해주겠다며 동생과 단둘이 나섰고 그때 이것저것 남편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금까지의 근황도 대충 설명을 해줬고요. 저랑 동생은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거든요. 자주 못 만나서 그렇지 남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며 남편이 진짜 야구 팬이라서 저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쏘아다니는 건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동생의 말이 제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매형은 야구 잘 몰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는 정도지. 근데 치어리더는 이 팀 저 팀 이름이랑 나이까지 완전 깨고 있던데? 근데 매주 혼자 다닌다고 했다고? 그건 좀 심한데. 역시나 제 생각이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동생 말대로라면 야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매주 경기장에 갔을 리가 있겠어요. 그저 외출을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간 속으로 끙끙 앓아왔던 기분이 북받쳐 터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요즘 매형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 아니냐며 저를 토닥였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조만간 남편이 주말에 도대체 어디 가는 건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혼자 나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쁘지 않다면 하루쯤 시간 내어 동행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 동생이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만간의 만남을 약속한 후 동생과 저는 헤어졌죠. 다가오는 주말에도 어김없이 남편은 새벽 바람부터 나갈 채비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동생에게 전날 밤에 미리 연락해두길 잘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주는 집에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또 가방을 한 보따리 챙기더니 다녀오겠다며 나갔어요.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빠에게 눈에 띄게 심드렁해진 딸 아들의 모습, 그걸 보고 나니 저는 더욱 화가 났고 서둘러 동생과 접선했죠. 그리고 뭘 그렇게 챙겼는지 트렁크에 짐을 한껏 싣고는 출발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최근에 차를 바꿔서 남편이 처남의 차를 알아볼 리가 없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부산이다 어디다 지방 곳곳으로 내려가려나 긴장하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선지는 잠실이더라고요. 진짜 경기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보면서 순간 마음이 덜컹했죠. 이제껏 진짜 야구만 보러 가던 건데 내가 불륜녀라도 있다는 듯이 오해를 한 건가? 싶어서 아찔한 겁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죠. 트렁크에 실었던 가방을 열더니 이것저것 찾아 꺼낸 것이 바로 큼지막한 대포 카메라였어요. 무슨 방송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커다란 카메라. 저는 처음 봤어요. 대체 나도 모르게 언제 구매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 입구로 들어가지도 않았죠. 이상한 비탈길로 유리조리 걸어 올라가던데 당최 어딜 가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 수백 번은 와본 사람처럼 길도 아닌 길을 지름길처럼 쏘다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솔직히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흐미진 곳에 쭈그려 앉더니 마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듯 그 큰 카메라를 돌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도대체 저 인간이 뭘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큰 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그 안에서 치어리더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와 동시에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끊임없이 내기 시작했죠. 동생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애초에 야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진짜 치어리더들한테 홀딱 반해서 전국을 쫓아다녔던 게 맞더라고요. 삐질삐질 땀까지 흘리며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 뒤에서 부인과 처남이 자신을 보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 취미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제가 20년이나 매일 보고 살았던 남편과 헤어질 리가 있나요? 그게 한번 다투고 풀 수 있을 정도의 일이죠.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때부터 터졌습니다. 제가 불륜이 아니라 진짜 치어리더 광팬이었구나 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려던 그 순간 폭탄처럼 터져버렸죠. 버스 근처에 있던 안전요원 같은 사람이 남편 쪽을 올려다보더니 야 거기 너! 저 새끼 또 왔네. 이리 안 내려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낼 뻔했어요. 이미 저 사람들이 또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도대체 제 남편이 이 미친 짓을 얼마나 해온 건가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부랴부랴 가방을 챙기려고 하자 그 남자 요원 2~3명이 남편이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멱살을 잡고 내려갔어요. 그걸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들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이 스토커 새끼야! 우리가 너 한 번만 더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 안 했어? 어? 남편은 그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한테 욕짓거리나 들으면서 멱살 잡혀있는 남편.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애들의 아빠이자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그 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봐야 할 꼴은 더 많이 남았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행히 그들은 몇 마디 욕을 하며 남편에게 훈수를 뒀고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은 채로 남편을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뛰어가서 남편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는데 옆에서 동생이 저를 꽉 잡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도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동생은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하다고 했죠. 매형한테 저런 모습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뭔가 저게 끝이 아닐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화를 부들부들 참으며 남편을 몇 시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경기가 끝날 무렵이 되었어요. 저는 전 남편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동생 촉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또 어디론가 바삐 움직였죠. 저희도 서둘러 따라갔고 의외의 행선지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경기장에서 차로 20분 남짓 걸리는 위치에 한 사우나 앞에 내리는 겁니다. 집에서 씻으면 되지. 왜 굳이 밖에서 씻고 가려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저는 또 한 번 농락당한 기분이 들었죠. 한 5분쯤 지났을 때 경기장에서 봤었던 치어리더들 중 한 명이 사우나 앞에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스토커같이 쫓아다녔으면 그들보다 더 빨리 행선지에 도착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돌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달려가서 엉겨붙었고 그 여자는 꽥 소리를 지르며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며 사우나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저 여자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니 참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방금 상황만을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었죠. 저희가 차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남편이 주위를 몇 번 두리번 거리더니 사우나 건물 외벽에 배관을 타고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목에 카메라를 매달고 2층 높이를 넘어선 위치까지 배관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쯤에 있었던 자그마한 창문에 대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를 했죠. 어떻게 저걸 그냥 보고만 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어요. 사우나 안은 난리가 났고 그때서야 저와 동생 역시 차에서 내렸죠. 그러다 경찰들에게 발버둥을 치며 자기는 잘못 없다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멀리서 걸어오는 저와 동생을 보곤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믿기지가 않겠죠. 자신의 은밀한 취미생활에 처남과 부인이 등장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경찰에게 제가 본 바를 그대로 진술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은 설마 당신이 신고한 거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나 건물 안에서 그 치어리더 역시 나왔어요. 저는 그 여성분께 정중히 인사를 했고 방금 신고한 사람이 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지만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냐고 물으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간의 정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죠. 제 남편은 그 치어리더 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징그럽게도 따라다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여자분한테만 남편이 스토커처럼 사생활까지 모두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알아내고 밤마다 전화를 걸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제가 집에서 봤던 그 수많은 연락들이 바로 그 여자에게 보내는 연락들이었겠죠. 여자는 처음에 자기도 연락을 받아주면서 좋게 달래도 보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 나중에 번호를 바꿔도 봤대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요. 자기 직업이 직업인 만큼 팬을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에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데 왜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 인간이 팬입니까? 정신 나간 스토커죠. 이제껏 당하셨던 거 모두 경찰서에서 이야기해주세요. 그녀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인인데 괜찮으시겠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경찰들 사이에서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남편을 보니 금세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경찰들이 이리저리 살펴보는 남편의 카메라 사진들, 그냥 여러 치어리더들을 찍은 게 아니라 다리, 허리 등을 힘껏 확대해서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욕을 했을 수밖에요.
거기다 이제는 돌을 넘어서 사우나 탈의실까지. 이건 완벽한 번제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결국 모두가 솜방망이 처벌하듯 봐주고 있었던 스토커 남편을 부인인 제가 신고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남편 놈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도로 위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런 걸 아빠라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더 미안한 일 아니겠어요? 남편 없는 삶, 아빠 없는 아이들, 아무 계획도 아무 예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눈감아줄 자신이 전혀 없었죠. 들어보니 남편은 최대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일 때문에 제 이혼에는 별다른 충돌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경찰 기록은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명백한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 이혼에서만큼은 저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끝나겠더라고요.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이혼만큼은 깔끔하고 유리하게 끝나는 기분 참 묘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도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의외였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죠. 당연히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지 그랬냐고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단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와이프인 제가 직접 신고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옛날 분들인 어르신들이 듣기에도 남편의 행동이 참 말도 안 되긴 했나 보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마무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마지막에 저에게 에미야 정말 미안하게 됐다 라고 딱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 삼키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게 제가 시댁을 방문한 마지막 날이 되었죠. 친정과 시댁에는 낱낱이 알린 남편의 행적.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모든 걸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아빠의 추억까지 모조리 다 엉망이 될까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빠와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만 말해주었죠. 하지만 애들도 이제 성인인데 대충 알 건 다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간 집안에 너무나도 소홀해졌던 남편의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변호사분께 들어보니 남편은 벌금형으로도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대 징역 2년까지 생각해야 하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그 여자분께서 그간 당했던 일들을 경찰 조사에서 모조리 다 말씀하고 보여준 모양이었죠. 이제 그 인간 근황은 어찌되든 신경 끄려고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엄마는 슬퍼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저희 세 사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런 저에게 선물이라도 주듯 전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간 큰아들, 그리고 아들 못지않게 학업에 충실한 딸 덕분에 당장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와 아이들 이 세 사람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